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주가의 적정가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 나오고 나서 뭐 금액 나오고 나서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어떤 상황이셨는지 한번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저기 유튜브 출연 안 했고요. 네. 그게 좀 메인 아니었고 제일 메인은 이제 책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유료 강좌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이제 금감원장도 하고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란 어떤 건지 이제 가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런칭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보고 배우라고 뭐 그거를 제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집회 가서도 많이 들었는데 예. 개미 선봉장, 증권가 다이, 주식 게임 영웅 이런 얘기도 근데 좀 부담스럽거나 그런 별명도 있어서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 그런 거 아셨어요? 없고요. 다 좋고 그러지도 않고요. 제가 이제 인티비여갖고 INTP였는데 INTP세요? MBTI. 예, 극도의 제가 INTP여갖고 원래 저는 성격이 뭐랄까 극도의 아웃사이더예요. 예, 고독하게 있는 걸 혼자 있는 걸 사실 제일 즐기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진짜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 유튜브 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충분히 그럼 이제 금당국이 포지션을 좀 전환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시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카르텔이 문제인 거고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게 이제 제대로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감시 감독이 작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조직을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불법 공매도도 그래서 에코프로는 근데 원래 일전에도 추천하시던 종목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막 계좌도 막 보여주셔서 지금도 그럼 그때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길게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추가 매수에 나서셨다는 건 그래도 반등 결국에는 오를 거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충분하게 평가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3년 갖고 할 거 아니면 사실 생각하지 마라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가치하고 가격 간의 이제 괴리.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받아야 될 이제 본질 가치에 비해 갖고 가격이 되게 이제 저렴하게 거래될 때 사는 그게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가치 투자거든요. 대략 한 3년 정도 갖고 가면 합리적인 수익으로 돌아와요.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시장의 가격 발굴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소 기간을 내가 3년이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그게 이제 가치 투자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럼 작가님 에코프로가 150일 때는 뭐 지금 매수해라 이런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주가의 적정가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 그러니까 이제 3년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네네.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얼마큼 될 거다는 거를 내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치 평가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답을 내서 적정 주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제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건 한 5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150일 때 사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3년만 기다리면 3년만 기다리면 그 선택인 거잖아요. 3년 기다릴 거면 3년간 갖고 갈 거면 어떤 가격에 사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몰랐으니까 지금 사는 거 미친 거다. 더 싸게도 그럼요. 예. 투자자분들에게 어쨌든 뭐 가치 투자 3년 얘기해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버틸 자신 없으면 애초부터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국내 대내 변수가
그런 것들이 뭐 배터리 산업에 좀 직접적인 영향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아예 없는 얘기입니다. 아예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3일 뒤나 3주 뒤, 석 달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이제 석 달 뒤, 그 다음에 3주 뒤, 3시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장기적으로 가면 3년이라는 이제 좀 기간을 가면 결국은 그 기업의 성과와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딱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이제 이 기업이 3년 동안 이익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고 성장할 건가 하고 그 3년 동안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성장하는 거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만 보면 3년 뒤에 주가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에 비해서 3개월이나 석 달이나 3개월이나 3주나 3시간 뒤에 주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쟁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뭐 돌발 사태란 돌발 악재나 돌발 보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주가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장기 주가는 반대로 이제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니까 예측이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특성, 산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해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주식 투자 방법이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많이 노력한 거고요. 이따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태도가 이게 뭡니까? 그 국감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 건 나와갖고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지금 세 가지가 제일 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세 가지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옳건. 세 번째는 이제 금융위원장이 지금 이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저지른 위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와 자세부터 소통에서 가장 우선은 태도하고 자세예요. 그런 거잖아요. 뭐 건방진 자세와 태도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일단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국회 관련돼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되게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 국회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유일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국민을 존중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국회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의 민주주의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가 되니까 자세하고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따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이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불순한 태도는 집권여당 차원에서 반드시 경고 조치를 하고 이런 모습이 화면에 잡히지 않게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옳건.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4조에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긴 게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을 한 건데 지금 법제상의 무자본 특수법인은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직 내에서 이제 우리 프라이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작용이 잘 작동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데 금융감독원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에서 정부 조직 밖으로 나오게 된 게 IMF가 터져서 그때 이제 IMF에서 보기에 지금 한국의 금융이 개판이 된 거는 정치가 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금융감독을
별도의 조직으로 떼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관치금융 이런 부분을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공고해서 그때부터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조직으로 이제 공적인 기관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 20년 동안 지나서 보니까 지금 변질된 거거든요. 분명히 법률로서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하위기관이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만이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지 금융정책이나 금리정책에 대한 관여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요. 여기 이렇게 금감원으로 지금 권력 집중되고 있는 게 우리 금융 부진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이 몰리니까. 그 여의도 쪽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 같이 외유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없이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보면 최연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2번 간 거예요. 2번 간 예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감원장 그 처남이 미래에셋 대표를 하는 거예요. 준법 감시 부분 대표거든요. 그 이런 이제 인척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긴급상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상 위반이랍니다.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형도 강한 거예요. 이거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공매도 전산화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고 비용은 증권사가 되는 겁니다. 총 3가지가 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 두 번째로 기간 담보 비율 차등 불공정하지 않다. 세 번째로 공매도 전산 관리는 불가능하다. 이 3가지 위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자 요청 다 드렸다고 하는 건 이건 뭡니까? 지금 맨날 지금 데모하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문제 계속 제기하고 한편이 지금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3년 4년 넘어갔는데, 다음에 이거 5만 명 총한 건 뭡니까? 범인이 있는데 개인과 기관 담보 비율 차별이 불공평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컷 얘기를 했어요. 그 유가증권,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맡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20%, 30%, 40% 헤어컷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보면은 개인하고 크게 차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돈을 맡길 때 담보가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맡기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100% 담보 비율이 인정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채권도 당연히 매일 시세가 변동하니까 그 시세 변동하는 부분에 대한 감안해서 시세 뭐 채권 금액이 가액이 1억이면 한 8천만 원 정도 인정 안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담보물에 따른 차등이지 법인들도 똑같이 기관들도 똑같이 현금으로 맡기면 헤어컷 같은 건 없어요. 그거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른 헤어컷이지 기관과 개인의 차별성을 둔 헤어컷은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산관리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인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이 시스템 구축, 이때부터 전산 시스템이 얘기했던 거예요. 2018년부터 쭉 진행되다가 2021년 2월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을 싹 바꿉니다. 바꿔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갖고 음주운전자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이 얘기는 마치 국민 세금이 드는 것처럼 얘기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 이제 금융위원회가 돈 내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불법 공매도 전산화 관련된 이 비용을 구축할 이제 그 돈은 증권사에서 되는 거예요.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비용 분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 게, 이게 2021년 2월 3일에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를 추진해야 된다. 2021년입니다. 얘기하면 다 나왔던 겁니다. 이때 추진 다 됐었던 거예요. 트루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서비스 트루앱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혁신 금융기관이다, 혁신 IT 기술이다 해서 승인까지 받았고 6개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하고 지금 맺은 이거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대차를 전산을 하면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 방지가 됩니다. 이때 살 때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든 돈이 20억인가? 20억에다가 월 사용료로 몇백만 원 내는 이런 형태에서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료들이 남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들이 다 남잖아요.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르지. 죽으면 다 속인데 뭐. 공매도 전산하는 이미 다 완료돼 있고 비용은 증권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얘기가 공매도 전산은 어렵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2년에 이미 다 진행, 21년에 다 진행이 됐던 상황이다. 금융 쪽에서 제대로 사실 서포트가 안 되면 이제 산업에서 암만 이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래도 결국은 이제 동맥경화증 이런 것 혈관이 막혀갖고 이제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이랑 산업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 관치금융의 이제 폐해 때문에 산업에 비해서 금융은 너무나 지금 후진적이에요. 그 IMF 들어왔을 때 관치금융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독립법인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독립법인이 되고 나니까 정치의 눈치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권 카르텔화 돼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융을 망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금융이 망쳐진 게 한국의 2002 산업에 지금 지대한 악영향을 계속해서 이제 미쳐왔던 게 저랑 2년 동안 이제 금융권이 계속 싸워야만 했던 그런 이제 이유가 된 거고. 그래서 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이제 좀 탈피하고 금융산업을 이제 선진화 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좀 이제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좀 많은 관심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